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차, 장갑차 같은 장비 전부 이제 갈아넣고 하다 보니까 T-62 전차까지 끌고 왔죠. 그것도 지금 갈아넣고, 그래서 뭐 최근에 제가 알려드리고 있지만 시제품만 만들어 온 거 2대 중에 장갑차 하나 또 노획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야, 이런 전차까지 지금 가지고 오나? 이런 장비까지 가지고 오나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정말 시제품만 있는 T-14 아르마타 전차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언제 노획될까요? 이거 노획되면 러시아가 그동안 세계 최강의 전차라고 우겨왔던 그 실제 성능, 실제 방어력 완전히 노출될 텐데 언제 노획될지 기대됩니다. 어떤 소식인지 보겠고, 중국이 탄도미사일을 중간 단계에서 유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다. 세계에서 2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라고 선언했는데, 이게 뻥인지 정치적인 어떤 그 시진핑의 3연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성과 업적 측면에서 뻥을 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는데요. 말레이시아가 섬나라니까 굉장히 넓은 바다를 감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ATR-72MP라는 해상 초계기 2대를 계약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탄약을 만재해서 나토 작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출항 직전에 있던 스페인 해군 호위함 올리버 하자드 페리급인데, 이게 야간에 화재가 나서 탄약이 정말 폭발할 뻔한 그런 엄청난 위기에 처했었다라는 소식까지 단신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 ATR-72MP 해상 초계기 2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2대의 ATR-72MP를 3대의 바이락타르 무인 정찰기와 연동해 장거리 해양 정찰 자산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시코시가 JLTV 차량에도 스웨덴 사브의 바라쿠다 기동 위장 시스템을 탑재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유관 식별은 물론 적외선과 합성 개구 레이더의 전파 모두로부터 강력한 은폐 능력을 제공하는 이 시스템이 대량 보급될 경우 미군 차량의 생존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가 중국 전역에 다탄두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차세대 ICBM 야그니6를 3년 내에 시험 발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8,000km 사거리의 야그니5로는 핵 억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이래저래 중국 골치 아파지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결국 F-35 전투기의 가격도 건드리고 있습니다. 플라이 어웨이 코스트 기준 8천만 달러 미만을 유지할 것이라던 록히드 마틴이 현재와 같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경우 더 이상 8천만 달러 가격 상한선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혀 전투기 가격 인상이 예상됩니다. 스페인이 미국의 올리버 해자드 페리급을 도입해 산타마리아급으로 명명한 산타마리아함에서 화재가 발생해 스페인 로타 연합기지가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입니다. 헬기 경납고에서 원인 불상 화재가 발생했다는데, 작전 출동을 위해 탄약이 만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여서 스페인 당국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자, 여기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만든 ATR-72라는 비행기인데요. 우리나라 그 저가 항공사 중에서도 한 대를 사용하고 있는 항공사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실제 보지는 못했지만, 이 여객기 중형 수송기죠. 이걸 바탕으로 해상 초계기를 만들었는데, 말레이시아가 바다가 워낙 해안선이 길다 보니까 이 2대 가지고는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요즘 뭐 주가를 한참 올리고 있는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 무인기 제작사의 기종을 알 수 없는 바이락타르 무인기 세대하고 멈트, 그러니까 유무인 복합 작전해서 이 해상 초계기가 그 바이락타르 무인기를 지휘해서 해상 초계를 같이 한다라는 시스템인데, 이거 우리나라도 한번 이거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이걸 하자는 게 아니라 무인기하고, 우리도 무인기 만들 능력 되니까 무인기하고 해상 초계기하고 합동 작전해서 무인 해상 초계기를 좀 돌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뭐 잠수함을 찾는 그런 강력한 어떤 작전 말고 그냥 수상함 탐지하고 하는 이 정도 수준은 무인기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2번째입니다. 자, 오시코시 JLTV에 바라쿠다 위장 시스템을 적용했는데, 여기 지금 초원이 있고
초원 색깔하고 비슷한 껍데기를 뒤집어 쓴 트럭이 있습니다. JLTV 트럭이죠. 여기 위에 이제 대전차 미사일 장착하고 있는데 눈으로 봐도 그냥 조금 위장 효과는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눈으로 보는 위장 효과뿐만 아니라 즉 가시광선이죠. 눈으로도 잘 안 보이고, 두 번째는 위성으로 봤을 때 쌀위성으로도 잘 탐지가 안 되고, 세 번째 대부분의 이 대전차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적외선 탐지 시커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적외선 방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1번, 여기는 이제 일반 에이브람스 전차입니다. 그리고 2번, 이건 이 바라쿠다 위장 시스템을 착용한 에이브람스 M1 전차예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은 대전차 미사일 락원조차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쿠다 위장 시스템이 그 가시광선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사막색을 우리 한국 같은 이런 우드랜드 여기에다 적용하면은 위장 효과 별로 없겠죠. 가시광선은 효과 없지만 이런 적외선에는 뭐 어떤 걸 씌워놔도 적외선은 이제 열을 갖다가 차단하는 거니까 효과는 있다라는 것이고, 이 바라쿠다 시스템 전차용 한 벌이 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야, 저 뭐 헝겊 껍데기 같은 거 저걸 5천, 7천을 주고 씌운다고 낭비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요즘 전차 한 대 100억 넘죠. 100억 넘는 전차를 능동 방어 시스템, 이거 수억 원 들여서 장치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능동 방어 시스템 보다도 더 효과 있어 보이는 아예 락원조차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런 것을 5천에서 7천이다. 거기다가 안 맞으면 여기 타고 있는 우리 승무원들 생명 보장받죠. 그리고 이 전차의 작전 능력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군의 그 해당 부대의 능력 유지되죠. 적에게 압박가죠. 이런 거 따지면 그냥 헝겊 쪼가리를, 일반 헝겊은 당연히 아니겠습니다만은 저걸 5천에서 7천 한다고 말이 안 된다라고 할 게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도 이런 걸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자, 여기는 이 중국 전역을 다탄두 공격 가능한 이 아그니6 인도가 개발하고 있다는데 사거리 최대 10,000km 이렇게 해서 1.5톤 탄두 해서 여기다가 다탄두를 집어넣겠다. 그러면 이제 3발에서 한 5발 정도의 다탄두 미사일이 되는 것이고, 10,000km 날아가면 인도에서 쏴서 중국 동북 삼성까지도 날아갈 수 있죠. 8,000km 가지고 이제 베이징까지 타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고 인도 어디에서 쏴도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중국이 이래저래 골치 아픈데 제가 좀 이따가 중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록히드 마틴 F-35 생산 라인인데요. 이 F-35 한 달에 한 12대에서 14대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가격을 다운해서 7,800만 달러까지 기체 가격을 다운시켰는데 요즘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하죠.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록히드 마틴이 8천만 달러 미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 이 약속했던 거 도저히 지킬 수가 없게 됐다. 이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생기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뭐 이미 다 도입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아니죠. 또 지금 공군용 F-35A 추가 도입 20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마 가격이 좀 더 오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해군 항공모함을 한다고 하는데 그 해군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전투기를 KF-21 네이비형으로 할지 아니면은 F-35C형하고 섞어서 할지 이건 정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F-35C도 섞어서 탑재를 한다면 가격이 좀 오른 상태로 우리가 구입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올리버 하자드 페리급 미국으로부터 도입해 갔는데 중고죠. 나토 작전을 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 출항하는데 그 전 저녁 심야에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뭐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전 나가기 때문에 완전히 탄약을 만지한 상태에서 화재가 나서 굉장히 놀랐다. 그런데 한 20분 만에 불을 다 껐다고 합니다. 빨리 진화를 해서 다행인데 작전은 좀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우리도 정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담뱃불 정말 조심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도 30년 가까이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며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시스템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지상 기반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간 단계 요격 시스템을
중국이 완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8일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는데 과연 사실일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비행체를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가 10월 9일 밝혔습니다. 해방군보는 23초 길이의 짧은 영상을 공개하며 중국이 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중간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지상 기반 요격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같은 주장은 같은 날 중국 관영 황구15와 황구15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즈가 연수해 보도하며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요격 실험이 미국의 GBI와 마찬가지로 지상에서 발사된 지상 기반 요격체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2000km 이상의 고도에서 요격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실험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수행됐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지상 기반 중간 단계 요격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간 단계 비행 중인 고고도 고속 비행체를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 되는데요. 해당 기술은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는 자칭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러시아도 구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상 기반 중간 단계 요격 시스템은 일반적인 미사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사거리와 비행 고도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추진체를 기반으로 제작되는데요. 적 ICBM의 비행하는 고도까지 요격체를 올리는 데 성공하더라도 마하 20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하는 표적과 요격체의 위치 정보를 정밀하게 추적, 계산해야 하고 초고속으로 비행하는 요격체의 자세와 비행 궤도를 대단히 미세하게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현존 기술로도 100% 명중률을 장담할 수 없는 고난도 기술로 평가됩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지상 기반 중간 단계 요격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고 올해에만 벌써 두 번째 공식 요격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중국판 GBI를 만들었다는 중국의 주장 사실일지 정치적인 선전 공작일지 그 진실이 궁금해집니다. 자, GBI 미국이 알래스카와 또 동부 이렇게 지금 배치를 해놓은 미니트맨 3 ICBM 이 발사체를 가지고 만든 요격 미사일이죠. 지금 42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30년 동안 아주 많은 요격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중국이 자기네들은 성공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CG 동영상 중에 일부인데요. 이게 이제 적 미사일이 날아오는 모습이에요. 중국의 적 미사일이 날아오는 모습을 위성으로 탐지하고 요격 미사일의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격 미사일이 이렇게 상승해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러 들어가는 이 모습입니다. 자, 과연 중국이 이것을 성공했을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럼 왜 지금 이 시기에 발표를 했냐? 바로 10월 9일 날 발표를 했는데 10월 8일부터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기 위한 7중 전회에 들어갔죠. 그래서 시진핑의 군사적 업적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믿거나 말거나 아무도 검증을 하지 못하니까 발표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것을 완전히 성공했다라고 믿어주기에는 너무나 고난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라는 저의 품평을 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칭 세계 최강의 3.5세대 전차 T-90M을 전선에 투입했다가 별다른 활약도 보이지 못하고 벌써 여러 대를 파괴당하거나 노획당한 러시아가 다음 타자 등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루안스크주 접경 지역에서 러시아의 차세대 전차 T-14 아르마타가 전선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30여 대 미만의 시제 차량만 보유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 T-14 아르마타가 현지 시각 10월 9일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 국경선에서 불과 2km 떨어진 마을에 나타나 전선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10월 10일 리포트했습니다. T-14 전차는 루한스크주의 주도 루한스크시에서 동쪽으로 23km, 국경선에서 불과 2km 떨어진 로스토프스카야주 국경마을 미타킨스카야에서 발견됐는데요. 발견된 T-14 전차는 이번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군 차량들이 피하 식별용으로 표기하는 전술부호인 Z나 V, O 등의 표식이 없는 상태로 식별되었습니다.
세계 표준에서는 3.5세대, 러시아식 전차 분류로는 5세대에 속하는 T-14 아르마타 전차는 한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00대를 찍어내 주력 전차로 삼겠다고 공언했을 만큼 푸틴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러시아 전차 기술 집약체 그 자체로 평가됐던 전차입니다. 이 전차는 기존 러시아 전차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화된 차체와 포탑을 갖고 있고 그 덕분에 전투 중량 역시 역대 러시아 전차 가운데 가장 무거운 53톤에 달하는 덩치를 자랑하는데요. 카탈로그 데이터로는 세계 모든 전차를 압도하는 화력과 방어력, 기동력을 가진 전차로 선전되고 있습니다. 이 전차의 2A82 125mm 활강포는 독일 라인메탈 55 구경장 120mm 활강포보다 30% 이상의 관통력을 발휘한다고 선전되고 있고 완전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로 분당 12발을 달리면서 퍼부을 수 있는 세계 최강의 화력을 자랑합니다. 차체는 최신형 말라킷 반응 장갑과 신형 복합 장갑으로 보호돼 현존하는 모든 대전차 무기를 방어할 수 있고 무인화된 포탑 역시 높은 수준의 방어력을 구현했다고 선전되고 있는데요. 러시아 전차 가운데에서는 가장 높은 출력을 가진 150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해 이런 차체를 시속 90km까지 달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러시아 측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시리아 내전 당시 투입된 실전 테스트 결과와 서방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해 대부분 허위로 밝혀졌는데요. 러시아 역시 아르마타 전차의 과장된 성능, 제작사의 계약금 횡령 사기 등을 이유로 대량 양산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양산 차량도 아닌 시제 차량을 전선에 끌고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군의 전차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과연 러시아가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전차 아르마타가 우크라이나군을 거쳐 서방 당국의 손에 떨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호사가들의 관심이 루한스크로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열병식 할 때 퍼져가지고 푸틴 대통령 완전히 열받게 하고 했던 바로 그 전차입니다. 이 러시아는 이 T-14 전차 그리고 이 차체를 가지고 자주포도 만들고 뭐 전차도 만들고 장갑차도 만들고 다 하려고 했는데 어림없는 소리였죠. 다 그냥 그 백지화 했습니다. 너무 비싸서. 그래서 너무 비싸가지고 2,000대 생산은 고사하고 1,000대만 또 안 되고 그래서 100대만이라도 양산해서 모스크바를 방어하는 어떤 그 주력 기갑 부대에 상징적으로 배치하자라고 해서 100대 양산 계획을 세우고 그 100대를 양산하려면 생산회사인 우랄바군자보드에 라인 깔아라고 이제 계약금 줘야 되죠. 계약금 줬는데 물건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육군에서 검열을 나가보니까 라인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어? 해보니까 이 실무자가 그 돈을 들고 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푸틴이 격분해서 야, 막 생산하지 마 해가지고 지금 그냥 스탑돼 있고 그래서 이 개발하는 비용을 뽑아야 되겠는데 이 호구가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인도가 있죠. 그래서 인도에게 기술 그리고 판권 다 줄 테니까 사가라 라고 푸시를 하고 있는데 인도 차기전차 사업에서 우리 한국의 K2도 인도 차기전차 사업의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의 K2하고 지금 인도에서 경쟁하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인데 저는 모쪼록 이 아르마타 전차가 지금 이제 루안스크의 국경 지역에 지금 나타난 사진이에요. 이거 지금 현장에 배치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아르마타 전차가 노획돼 가지고 이 전차의 민낯이 낱낱이 밝혀져서 인도가 그래 까보러 그렇지 뭐 니들이 해가지고 인도 차기 전차 이 경쟁 모델 중에서 아웃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이게 얼마나 뻥이 심하냐 제가 봤을 때 자 길이가 8.3m, 폭이 3.8m, 높이는 3.3m 어마어마한 덩치죠. 자 T90 전차 딱 봐도 우리 K2보다 작습니다. 길이 6.8m, 폭 3.7m, 높이 2.2m. 그런데 이게 46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53톤. 텅텅 비었단 말이고 사람이 안 타니까 포탑을 작게 만들었어요. 아주 작아요. 포탑이 작은데 이 작은 포탑도 방어력이 형편없다. 근데 차체는 방어력 좋다라고 주장하는데 차체 방어력 좋고 포탑 방어력 없으면 되나? 안 되죠. 포탑이 만약에 방어력이 약하면 한 방 맞으면 공격을 못 하는데 그러면 무력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53톤도 저는 좀 믿기가 힘들다라는 게 우리 K2 전차 길이가 7.5m, 폭은 3.6m, 높이는 2.4m. 이거보다 훨씬 작아요. 그런데 우리 K2 전차 55톤.
이건 우리 K2보다 훨씬 큰데 53톤. 믿기 어렵죠. 그리고 아니 독일 라인메탈의 55 구형장, 그러니까 레오파르트 2 A7, 그거보다 포구 초속이 30% 빠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로 55 구형장쯤 되면 초속 1800m 정도를 날립니다. 그 스피드가 이제 운동 에너지 중에 하나죠. 그런데 관통력을 30% 낮게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독일 라인메탈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전차포도 그렇고 일체형 장약이에요. 포탄 안에 장약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탄, 날개 안정 철갑탄 같은 경우는 이 관통자의 길이도 운동 에너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질량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120mm 활강포가 러시아 125mm 활강포보다 관통력이 더 세요. 왜냐? 우리는 이 관통자가 기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그러면 125mm인데도, 우리보다 더 구경이 큰데도 왜 관통력이 약하냐? 여기는 기술이 안 돼가지고 이 포탄 따로, 뒤에 장약 따로 이렇게 넣어요. 그러니까 포탄의 이 관통자가 짧죠, 이렇게. 포탄이 요만합니다. 러시아제 전차포탄 요만해요. 그리고 장약이 뒤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전차는 전차포탄이 이거보다 훨씬 길어요. 이만큼 길어요. 그러니까 관통자가 이거보다 훨씬 긴 거죠. 당연히 질량에 의한 운동 에너지가 더 세죠. 그러니까 관통력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T14 아르마타가 그런 분리장약형 전차포탄임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라인메탈의 55 구형장 120mm 활강포보다 30% 관통력이 더 세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에서 해봤더니 방어력, 공격력, 그리고 최고 속도, 또 모든 것이 다 뻥이더라 라는 게 밝혀졌고,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양산을 포기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에 전장에 지금 투입된다고 오니까 얼마나 지금 전차가 없으면 시제품을 갖다가 지금 갖고 오겠습니까? 부디 쌩쌩한 색을 지금 노획해서, 기름 떨어진 거 그냥 놔두고 도망간 거 그거 그대로 노획해서 화끈하게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우리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 차기전차 시장에서 아웃되기를 바랍니다. 까보로 아닙니까? 까보니까 러시아잖아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